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 있는 원어브 댐 중에 하나니까 만사를 관장하는 것의 여왕은 수사학이다라고 키케로가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학문들이 놓친 부분, 학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을 수학 연구했다고 했고요. 그럴 때에 수사학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죠. 그 말이 건너갈 때 그 사람 상대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지점을 다른 학문들은 정교하게 들어가지 않지 않는가. 제가 좀 다른 학문에 대한 이해가 좀 많지 않아서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말과 관련된 일반에 대한 얘기를 체계 있게 다룬 학문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 수사학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2,500년 전에 발견 시작했다는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걸 보여줬는가? 많이 보여줬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의 전쟁, 우리가 잘 아는 펠로폰네소 전쟁, 역사가 투키디스가 펠로폰 전쟁을 사하는 우리 천배의 교수님 많이 참여하셨죠. 그분이 번역한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페리클레스가 어떤 연설을 했고 그 연설은 어떤 상황에서 했던 연설인가. 자, 기원전 431년부터 시작한 펠로폰네소 전쟁이 27년의 전쟁이 이루어지죠. 404년까지 가는데요. 자, 그때 전쟁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페리클레스가 죽죠. 그래서 아테네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리스 전체 민주에서 자리를 잃게 되고, 이제 그 자리가 이제 우리가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마케도니아 등장이고, 그다음에 로마가 같이 하고 쭉 이어지는 서구 역사의 고대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페리클레스가 자기가 동료에서 시민들에게 전쟁을 하자고 어떻게 보면 부추겼던 거죠.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었죠. 스파르타, 그 용감한 스파르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지만 그의 말의 힘으로 그들을 설득해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나왔는데, 전쟁 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굉장히 분했겠죠. 그 자식들 페리클레스를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연설을 페리클레스, 그래 당신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니 당신이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연설에 등장합니다. 그 연설이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죠. 페리클레스의 아테네스 스파르타 전쟁의 추도 연설입니다. 투키디데스의 역사책을 보시면, 그 펠로폰네소 전쟁사를 보시면, 그 지금 국방부에서 필독서로 읽히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책이잖아요. 페리클레스의 연설 3편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미래에서 흩어가는 연설이 됩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분쟁 같은 걸 다루는 연설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추호 연설입니다. 사람이 목소리 다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서 그들을 위로할까, 이런 얘기죠. 연설을 읽어보면 보통의 연설하고 좀 다른 거예요. 전산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죠.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오는 날에.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용감한지도 말도 안 해요. 자, 근데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얘기해요. 아테네라는 도시. 아주 멋진 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 연설 일부가 이런 얘기죠. 우리는 아름다움을 사랑하되 사치하지 않으며 지혜를 추구하되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도시를 위해서 싸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사적으로 분석한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서울대학교 학생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문이 나옵니다. 서양 고전 협동 과정이라는 과정이 있죠. 여기 많은 학자들이 있고 실질 세들이 이 연설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설이 끝났을 때 아테네 사람들은 이제 슬픔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말 하나가 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하고 도시의 전체 활력을 넣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수사학이 어떠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인데, 자, 많은 추도 연설, 국가적 행사의 의례 연설은 이게 정보입니다. 캐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FM이라고 하는 수입니다. 이거를 2300년 뒤에서 게티스버그, 조금 이따 이제 본격적 분석이 들어갈 건데요. 그 텍스트에서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연설을 하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최고의 명제 가운데 하나를 거기서 저희가 듣게 되는 게 이유가, 어쨌든 페리클레스의 추도연설은 그런 연설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하고 수사학을 통해서 우리가
신나게 또 행복하게 아름답게 소통하시는 일을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경계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파트를 제가 4개로 나눠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역설이 생긴다. 아무리 잘해도 함정들이 있다.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왜 그렇지?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수사하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하기 발견하지 못한 건 또 어떤 건데 이런 얘기들을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한번 짚어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엔 제가 조금 전에 거창하게 말씀드렸던 목적 수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해답을 찾아보는 그런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의 기술을 배우면 상대를 설득하고 신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죠. 제가 지금까지 70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참 한통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우리 아내와 우리 딸아이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껴줄 수 있는 여전히 그런 걸 갖고 있다. 끊임없이 반성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국면이 역시 참 공부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역설을 우리가 보통 준비하고 가게 되면 저도 지금 준비를 좀 했는데 그래도 이제 티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끄러울수록 의심받는다. 우리가 이제 그 연습을 실전처럼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나중에 미학이나 예술 같은 철학자들이 그쪽을 많이 연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구분이 안 될 정도. 말할 때 등장하는 대상들이 말하는 내가 되는 것이고 또 나는 또 그 말하는 대상 안에 또 섞이는 것이고 구분이 안 될 정도가 가장 자연스러울 것인데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연설을 하든가 대중 앞에서 설득하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들이 좀 티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주의 깊게 본다는 것이죠. 말만 뻘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플라톤이 공격했던 소피스트의 시절들이에요. 플라톤의 대표적인 대화편 가운데 수사문화 대화편이 꽤 많죠. 그중에 골기아스, 파이드로스, 소피스트 이런 텍스트에는 왜 소피스트들이 많이 궤변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서 여지를 좀 남겨놓죠. 철학은 무정하면 수사하기 아주 인간의 영혼을 인도할 수 있다는 말까지 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사는 그런 게 아니라 말하는 기술, 혈관한 약간 왜곡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함의라고 할까요? 코너테이션이 내포 개념들이 좀 그렇다. 그런 걸 좀 걷어내고 싶다라는 것이 제가 아마 남은 세컨드 라이프에서 주도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하면 그 인간 삶에 더 나은 삶을 갈 수 있는가를 주목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키케노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요. 키케노가 고대 공화정 말기 로마의 아주 중요한 인문학자죠. 우리는 이제 영웅이라는 표현할 때 카이사를 떠올리지만 카이사 동시대 인물이에요. 기원전 106년에 되는 43년까지 사는데요. 카이사는 그보다 16살이 어리죠. 근데 이제 인류 역사를 바꾼 인물 카이사를 보니까 마치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카이사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 키케노다. 역사가 몸쟁이나 히로나나미 같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 노예한 정치가 나라는데 그거는 인문학은 각자의 표현의 자유가 있겠죠. 근데 그들이 드는 논증 방식의 논거가 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키케노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화정 말기에 기로조한 로마를 위해서 그들이 읽어야 될 책들, 그들이 살려야 될 책들 이런 고민들을 엄청난 글쓰기로 책을 만들어냈고 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의 말로 시민들을 설득하고 원로를 설득해서 국가의 반역세를 처단해서 국부로 칭송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휴머니컬리지 또는 인문대, 인문, 휴머니티 이런 말의 원조가 그리스가 파이데에서 시작하죠. 교육이라는 말. 그 말에는 노르라는 말도 있어요. 그게 이제 라틴어로 번역할 때 키케가 번역했어요. 노르 후마니타스. 이 후마니타스가 영어로 갈 때 후마니티스로 가는 그 개념이 과연 인문학의 용어를 소리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키케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한테 책이 놓여있는데 제가 사실은 송구스럽긴 한데 이 책은 번역서고요. 제가 쓴 책은 품절이 돼서 지금 개정판 작업이 막 끝나고 있는데요. 아마 8월달쯤 나올 것 같아요. 8, 9월. 그때 좀 제가 200쪽, 250쪽 격들을 지금 한 450쪽 정도 늘려서 좀 더 많이 담아냈습니다. 어쨌든 송구스러운 책인데 그 책 안에도 키키경의 얘기를 조금 있고요. 번역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학술적으로 킹린 대학의 제 친구인데 500년대 수사학과를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죠. 그 대학에 제가 이제 방학 때마다 가서 같이 연구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게 소개하면 좋겠다 해서 소개했는데 조금 번역처가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거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학술 논문을 할 때 조금 그 정도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뒷부분에 서문이나 뒷부분의 얘기를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회가 되면 제가 나중에 제 책이 나왔을 때 한번 다시 한번 심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키케로가 워낙 말을 잘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키케로 공격해요. 선생님 그 말이 너무 센데요. 그리고 너무나 그 화려해요. 그 당시에 많은 지적 젊은이들, 로투스가 대표적인 아주 공화정의 신진 지식인이죠. 키케로가 많이 아꼈던 카이사르에게 칼을 들이댔던. 근데 이제 그 브루투스 아주 멋진 지식인인데 이 친구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키케로의 풍이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아티카풍, 아테네 풍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수고하는 류시아스 같은 연설가나 그들의 말을 해야 되는데 당신 선생님 말은 너무나 좀 세련되고 막 화려합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주의라고 해서 아시아풍. 이 문제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키케로가 공격을 받는데 그런 게 아니겠어 하면서 나온 책이 오라토르와 프루투스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이 책은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 아주 필독서로 읽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초대 대통령들은 특히 됐고요. 초대 전반기에 라틴어로 이 연설을 줄줄 외우고 텍스트에 대한 구절을 줄줄 외우고 키케로의 텍스트를 줄줄 외우는 그런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은 좀 다른 모습이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모습, 그런 상태에서 키케로가 이제 거기다가 뭐를 얘기하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절충주의자일세. 키케로가 절충주의라는 이름으로 들리는 게 양쪽을 이제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키케로가 중요한 말, 수사 개념에서 중요한 말이 백고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프레폰에서 오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지금 번역하면 적절성, 아주 최적적성.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런 적절성을 잘 지키면 그것이 풍미를 넘치거나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말을 할 때 태도나 표정이나 복장이나 여러 가지가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화려하고 간결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걸 택할 게 아니라 그것이 그때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이라면 가장 말이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얘기했고 그런 모습에서 최고는 그리스의 데모스테네스가 아닙니다. 아주 멋진 연설가죠. 그리스의 10대 연설가 가운데 가장 파워풀한 연설가가 데모스테네스죠. 별줄 많은 연설가는 아마 히프레데스 정도 되는데 이론가는 이소크라테스고요. 아주 중요한 그 아이디어들인데 그 아이디어를 키케로가 그대로 가져서 얼마식으로 확장 지켜나가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수사학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들 이론가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에서 최초로 수사학책을 쓰고요. 그리고 로마의 키케로 연설가는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론가로는 퀸티니아누스, AD 1세기 사람입니다. 수사학 교육을 12권으로 완성한 사람이에요. 이 세 권이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 뒤에도 많은 이제 중세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신학자 중심으로. 근데도 많이 나옵니다. 철학자들. 칸트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 닐체, 수사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저자들을 남기죠.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실천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20세기 현대 수사학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버크, 페렐만, 리차드, 크로스 화이트, 한국에도 많이 왔었죠. 사람들이 이제 가깝게 지내는 친구인데요. 이런 친구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 저도 거기에 이제 하나를 올리고 싶어서 이따가 말씀드린 그런 수사가 하나 이론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억지로 인위적으로 한 거는 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속성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몸에 뱄을 때 그때는 의심하지 않죠. 이 진품인지 짝퉁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걸 일어난 거는 키케로가 아니라 퀸티니아누스가 있어요. 아까 그 책에서 거기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기술이 드러나면 진실성은 사라져. 이런 거. 그래서 키케로는 브루투스에서 너무 발표해요. 연습을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조금씩 틀려져. 그래서 우리가 말을 뻔질게 하는 사람보다 어눌하게 좀 틀린 사람들에게 더 가잖아요. 네.
저도 이제 약간 완벽주의에서 그러지 않는다고 연습도 엄청 하고 리허설도 하고 오늘도 지금 이걸 강의 준비해서 원고를 한 50번 넘게 바꿨습니다. 계속 바꾸고 또 텍스트도 바꾸고 PPT도 지금 50번 넘고 50번 기대했죠. 계속 바꾸면서 또 다시 바꾸고 막 그러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많이 했는데 아마 제가 지금 자연스럽게 나면 그건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거죠. 티가 나면 안 되는 티가 나버리는 거. 어쨌든 그런 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의 완성은 수사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학을 우리가 공부해서 그걸 치고 올라간다? 버려야죠. 계속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다리 들고 올라가서 올라가는 용도로만 쓰는 거죠. 올라가서 계속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내 몸에 붙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크라테스. 자, 뭐 이거 한 시간인데 제가 지금 30분인데 걱정스럽겠어요.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가는 데까지요. 자,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우리 엘렌코스 유명하잖아요. 삼파수를. 그의 질문의 기법. 자, 근데 교년 399년에 그의 죽음의 모습은 참 안타깝죠. 나이 70에 소크라테스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니? 그러면 소크라테스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자기가 죽었을 때의 어떤 모습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고 지금 죽음을 바랬던 인물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구체가 자랐으면 오늘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쳐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참 위대한 인물이죠.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삶의 이력을 바꿨던 인물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플라톤이죠.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뛰어난 철학자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저는 플라톤을 듭니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좀 하겠고요. 중간에 또 많은 철학자가 있지만 좀 그 정도 플라톤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책을 하나도 안 썼는데 똑똑한 플라톤을 제자로 둬서 정말 인류에 기여를 했던 인물이죠. 네, 플라톤의 글쓰기는 정말 너무나 멋진 글쓰기죠. 대화책 글쓰기. 그 당시 어떤 산문작가 못지않은 글쓰기를 갖고 있는 플라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포크레스라든가 에우리피데스, 아스킬로스, 뭐 이런 투키디데스나 뭐 헤로도토스 이런 사람들이 글을 다 읽어봤지만 플라톤만큼 그게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지는 별로 취향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든다. 자, 근데 이제 그 글에서 보면 내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게 그래요.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플라톤 문화에 없어요. 찾아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죠. 이런 거예요. 이 대목이에요. 플라톤은 마지막에 그 변명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보다 조금은 더 지옥으로 갔다. 당신들 안다고 막 떠들어대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함의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의도적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를 죽게 만드는 원인 제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물론 플라톤의 그 아테네의 그 모습, 아테네폴리스가 아주 위대한 곳인데 그 선배 페리클레스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힘들어가고 있잖아요. 미세가 꺾여지고 있는 기억이 모습이 사실이 나오는데 특히 플라톤 선생 폐망 후에 그래서 아테네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적인 영향이 엄청난데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교육의 문제구나. 교육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정치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플라톤은 저는 한마디로 교육개혁자이자 정치 철학자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폐해를 지적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민주적인 폐해가 너무 많죠.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미국 이런 쪽에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꾸 이익주의로 펼쳐가는 이런 모습을 플라톤이 그대로 본 거예요. 개인의 이기적, 그 개인이 집합단에 속해 있는 그 조직의 이득을 위해서 소유계적인 그런 발상이 펼쳐질 수 있는 제도가 민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잘못 가면 중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다수결로 하지만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는 건 안 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1859년 사건 자유로 이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위의 원칙. 타인에게 해가 지지 않는 걸 위해서는 이외에는 모조리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막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수가 소수를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있는 한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플라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종은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들을 재난해서 평가하는 거. 그리고 그들을 이해해야 된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이 저는 참 많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메시지를 강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고 관계는 있죠. 이스라엘 언어학자는 한참 지난 20세기 얘기죠. 폴 왓슨라에게 커뮤니케이션의 5가지 막쇼 공리가 있어요. 두 번째 공리가 바로 그런 거죠. 관계면과 질문면이 내용면이 있다. 내용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메타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걸 적용시키면 소크라테스가 막 그때에 당신이 질문하면서 조금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듣는 친구가 공격받는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방심당했다고 느꼈고 왜냐면 그때 당시 명망가잖아요. 내노라는 사람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선생님 날 좀 더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하면서 좀 까칠하게 했던 거죠. 지금은 전 수업 시간에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지금 얘기하는데 당신 지금 그거 아니냐고 얘기하면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같이 대화하면 이게 수업인 것 같아요. 학생들은 그렇게 수업해요. 오늘은 이제 그런 구조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불편한 얘기를 보통의 경우에 불편하다고 들어주는 그 얘기가 저를 고쳐주는, 저를 발전시키는 그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다. 이런 말이라고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의 비리대를 견디는 힘, 이게 교양의 지표다라는 생각,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런 쪽에서 조금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학사 거기 모이던 그 이상 사람들하고 소크라테스 그리스 안 없겠죠. 자, 그러면 또 겸손한 거고. 근데 그 말이 질문만 신경 썼지 그 관계에 흐르는 그거를 잘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2가지 죄로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청소년을 타락시켰다. 아테네가 숭상하는 불경 그 신들을 아주 좀 뭐라 그래 마음대로 했다 이런 거죠. 불경죄다. 이게 사형이잖아요. 자기가 좀 얘기를 했으면 사실은 사형 안 나는 거잖아요. 저 특별히 안쪽에 내용이 많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목숨을 구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조금 좀 까칠하게 얘기했어요. 이거 봐라 해가지고 또 이제 그때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민주주의 지도자 정신이 많았고. 저 친구 내가 망신당했지.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그걸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주 최고의 인문학 콘서트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조 선생 참 멋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작심을 해서 같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속을 주겠던 것이죠. 자, 그래서 신문 같게 느껴지는 질문들 이런 거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보면 뒷담화의 희생자일 수도 있어요. 학회 같은 데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질문을 참 잘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거를 공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질문 받으면 그래요. 그 질문을 제가 이 발표 전에 받았더라면 제 발표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왜냐면 상대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질문 공격의 칼을 내려요. 이게 상당히 수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가 했던 말에 노고가 부족해서 공격을 받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 그걸 알면은 편할 텐데 같지 않아. 에고를 조금 내려놓으면 에고도 뭐 필요 없는 거죠. 삶과 죽음이 하나인데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마음을 갖는가 이런 거를 이제 소크라테스는 어쨌든 죽음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게 죽음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물었던 질문의 방식을 조금 바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질문을 잘 만들어서 지금 우리 챗 GPT 시대이기 때문에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뭐 별걸 다 해놓죠 친구들이. 질문을 잘못하면 엉뚱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잖아요. 정교한 질문을 뽑아내요.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인간하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백을 남겨야 되고 그들이 설자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러니까 논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거는 벌써 아리스토텔레스가 2400년 전에 그의 그 작품 가운데 하는 수사학에 이런 말을 하죠. 수사학은 설득의 수단이다. 스승 플라톤이 동복했던 디알렉티케 변증론과 수사학은 아니지라고 얘기했지만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첫 세 권을 쓰는데 첫 문장을 수사학은 변증론과 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식으로 한번 풀어내겠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죠. 이 책에서 이제 수없이 읽고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고 그 책이 이제 나중에 현대판 커뮤니케이션 이론, 화법 이론, 대화 이론, 토론 이론이 전부 다 교과서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올 4월달에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데이스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설득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수사학은. 근데 설득이
설득하기 위해서 수단이 세 가지가 있다. 거기서 그 유명한 그때 이제 그리스도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신실한 믿음 같은 일상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학술로 가져왔죠. 거기에 들어가는 건 세 가지다 하면서 나온 게 그 유명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논리야 말이 중요하죠. 근데 말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야? 말하는 사람의 인격, 품격이다. 신뢰다. 신뢰받지 않는 말만 들어도 뭐하냐. 미디어에 많이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은 논리는 전 괜찮아요. 근데 왠지 마음이 안 가. 좀 심한 말로 하면 싸가지. 이거 좀 좋은 말 아닌 것 같아요. 좀 예의 없이 버릇 없이 하는 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같은 말이 되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잘 살아야겠다. 근데 문제는 이걸 억지로 잘 되게 보이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헷갈리는 건데 억지로 보면 안 되죠. 억지로 보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매끈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진정성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들이 2000년대로 들어와가지고 그 나이언과 라이프와 같은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이 틀렸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자기가 주고 있는 믿음을 통해야 되는 그런 자꾸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 백파이어 이펙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역반응을 일으킨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닉슨과 케네디의 토론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얘기가 라디오 들은 사람들은 닉슨이 엄청나게 준비하고 농가 탄탄하니까 여기 이겼는데 테레비를 본 사람들은 아이고 땀 흘리고 진지하고 저처럼 땀이 많이 나는데 이게 괜찮은 얘기가 아니다. 불안해하는 모습이고 TV를 보는 사람한테는 케네디가 이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건 맞아요. 자, 근데 이때에 우리가 전해드린 얘기는 좀 틀린 얘기들이에요, 사실. 그때 설문조사가 잘 편향돼 있고 정확한 조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반박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옛날에 저쪽이 많은데 그 표정이 지금도 아직도 옛날 생각을 키운다면 제가 이제 잘못한 거죠. 그걸 못 깨고 있는 거예요. 참 한계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전체 공통점이 뭐냐면 뭔가 잘하고 싶고 준비를 많이 해서 뭔가 기술을 해서 완벽하게 하고 싶다. 그렇게 될수록 관계가 무너진다. 이게 좀 세린 표현인데요. 좀 내가 좀 어두라면 어때? 내가 좀 부족하면 어때? 내가 좀 서투르면 어때? 투박하면 어때? 그게 낫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저 친구 수사한다면서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것도 수사하기라는 거예요. 수사하기 말만 하는 수사하는 게 아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자기를 돌아보고 상대를 배려하고 함께 품고 나아가는 그 따뜻한 분이 수사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말의 기술로 상대를 공격하고 이렇게 아주 이런 세상이 되버리는 거예요. 다시 보고 하고 싶은 아주 간절한 바람이 있다. 예.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것을 좀 풀어보자. 그리고 수사하기 이제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이 원리 가운데 제가 세 가지를 좀 골랐어요. 이 세 가지가 30원이 참 좋습니다. 우리 인간은 또 그렇게 돼 있고요. 두 가지는 좀 약해 보이고 네 개 정도 하면 좀 나이란 것 같고 세 가지가 좀 안경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수사학 기법의 트리아스라는 게 있죠. 우리 트리오 이런 거 그거 세 개, 3번 요지법 이거 표현 좀 형식적인 건데요. 그 앞에 중요한 게 엔티메모예요. 좀 어려운데 번역이 어려서 그냥 나눴어요. 추론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은데 추론하면 또 실로기스무스라고 나죠. 3반 문법 요거 하면 좀 달라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분석을 했었던 3반 문법 실로기스무스는 아주 필연적인 오류를 배제하는 그런 논증 방식이라면 수사학의 논증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개연적 사실을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말하는 그 순간은 맞다고 믿으면서 하는 그 말, 개연적 사건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 쓰는 추론의 방식을 우리가 엔티메모라고 해요. 세간에서는 생략 3반 논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번역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상식 추론 또는 연역 추론, 수사적 추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어려워서 그냥 엔티메모라고 했습니다. 자, 마음속에 있는 걸 열어 제치는 건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카이로스.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때 필요한 그 말. 인간이 많이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일렁거리니까 그 순간에 필요한 그때 욕망들이 지쳐가는 그 자리를 말고 찾는 그말 고화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카이로스다. 그렇죠. 다 지나간다고 말해봤자 아닌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이거 말고도 수사하기 원리가 수백 가지가 됩니다. 물론 그걸 다 하면 좋겠죠. 근데 그거 할 시간은 없고요. 그건 이제 보통 학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대학원 수업이나 학부 수업에서 한 학기에도 다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자 그런 여기서 세 가지만 한번 맛을 보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엔티메마 우리가 이 상단문법 중에 다 전제가 아는 거를 굳이 나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죽는다 이런 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사람이다 걸어서 그렇게 죽는다. 이거 다 하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다 전제가 알만하면 다 빼버린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빈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비어있으니까 빈틈 아니야? 빈틈이 아니고 빈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라는 거예요. 저는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자, 수사학적인 논증은 과학적이나 학문적 논증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증명 수학적 논증은. 거기는 아주 오류가 없는 거예요. 수사학의 논증의 기능은 없는 우리가 법정에서 다투거나 정치적 대선 연설이나 국회의원 연설 얼마 전에 총선에 있었지만 그때는 진리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팩트만 다루는 것이죠. 그때 개연적인 논거도 충분한 논거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꼭 돼야 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안 되면 그 다음에 감옥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이 무죄로 풀려나도 나중에 다시 풀려가지고 이런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인간을 옥죄는 영역이 정치하고 법정 영역 아니에요. 그런 데서 사실은 수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제대로 들어보면 오늘날의 사적인 말하기에 있어서 다른 것이 올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많이 쓰는 그 논리적 기법 중에 하나가 엔티멤하고 이때 비멤의 생략적인 얘기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 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 자리를 충분히 채우면서 내 대화에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설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하나가 케네디 연설.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국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라. 그 앞에 문두덕이가 어깨 다 그 생각 있잖아요. 당신이 국가에다 국가를 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안단 말이야. 그게 당신이 해야 되는 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논리가 좀 빠진 거 아니야?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더 자세히 갈 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를 믿고 상대가 빈자리를 차고 들어오면 그때는 반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리아스 세계의 기법 마법이라고까지 좀 썼는데요. 자, 우리 너무나 많은 문장들이 있잖아요. 카이사르의 그 유명한 말 원더라 전더라 맞죠. 뭐 딱딱 맞아요. 라틴어 원어는 더 맞죠. 이래도 크만드가 두음과 미음이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칠이 그래도 해변에서 상륙지에서 스테판에서 메이커에서 국민이야. 세 가지가 이렇게 우리의 꽂히는 말들에는 그런 기법들을 가지고 있고 제가 오늘도 이 강의에 세 가지 축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의도된 전략인데요. 어쨌든 기억이 좀 더 남으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 개를 묶으시면 좋을 것 같고 뇌 작동 방식이 그렇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카이로스. 이거 진짜 우리가 뭐 이렇게 톡방에서 그렇잖아요. 계속 논리가 확장되는데 거기서 막 나와요. 참 지나고 다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남아서 글 써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읽기도 하지만 다른 거죠. 근데 이때는 시간만 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적절해야 돼. 많은 사람 같은 사람.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순신 장은 너무 좋아하는데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순신, 제갈량 이런 분들이에요. 아주 척거려가는 삶. 다른 선택지가 많은 데 불구하고 그 선택지를 안 가고 오로지 다중을 위해서 민초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런 사람. 너무 위대한 사람이죠. 어떤 신앙의 교주들도 그런 사람은 저는 못 갖는다고 봅니다. 예수랑 비슷하게 돼요. 어쨌든 그런 예수만 얘기하면 또 부처님이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 정도인데요. 어쨌든 이순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랑해전 전날 신에게 주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10cm죠. 판옥선 10cm가고 일본 전함이 133척 이상이 있다는 걸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전날 밤에 장수들이 이제 죽었구나. 근데 그들 앞에서 이런 연설하는 이순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또 따라오지 않겠죠. 누가 다 중요한 거예요. 이순신이 평소에 에토스가 그냥 뿜어져 나오는 거죠. 영화에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네. 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게 아주 너무나 멋있는 말이잖아요. 필사즉세, 필생즉사. 그러니까 이게 막 8글자밖에 안 되는 불구하고 이게 그 다음날 전쟁이 벌어질 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이겼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그때 그 13척이 133척을 못 막아서 우리 여기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우리가 동의할 겁니다.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때 그걸 구한 말이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 하는 지도자 예수님입니다. 이 말을 듣는 겁먹고 병사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나라를 구했다. 정말 지금도 막 쏙쏙 올라오는데요. 같은 말을 해도 언제 누가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카이로스에서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이 원리들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는 내가 왜 틀리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제가 70평생까지 오면서 물론 젊은 시절에 방황도 많았지만 그래도 한 천나가서는 한 30-40년 수사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내한테 딸아이한테 불편한 말을 던지는 이 부족한 인간의 모습으로 반성하는 이유들이 반성하면서 반성문 쓰듯이 제가 여기다 적어본 건데요. 아주 중요한 왜 실패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술을 부리기 전에 기술을 부린다는 그러면 기술을 쓰기 전에 기술이 가능한 상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안심, 환대, 공명은 워낙 유명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상대가 내 앞에서 편해야 돼요. 내가 방어를 치고 있으면 안심하지 않죠. 그리고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라는 게 참 말이 참 어렵지만 그가 정말 편안하게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정말 그를 위해서 내가 내어줄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내가 같이 조화를 하면서 공명이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그 자체로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되는 거예요. 의미 똑같으면 꼭 화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틀린 음들이 있어야 그것이 견지면서 같이 화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틀린 거를 불편해 한다는 거예요. 익숙하면서 벗어났다. 아니죠. 그 틀림이 그와의 틀림에서 돋보이는 그 지점인데 그 지점을 어떻게 풀어내는 것인데 이걸 좀 우리가 불편한 거 보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 불편함을 유희로 바꾼다 그러면 얼마나 다른 삶이 펼쳐질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독일의 작가 프리드리히 슐러의 미적 교육론 선생님들 많이 읽어보셨을 건데요. 미적 교육, 인간의 교육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고민하는 책이죠.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계몽주의의 모습 좀 발견하고 낭만주의랑 겹치면서 인간이 감각적인 충동이 있고 이성적 충동이 있는데 이성적 충동에 그것이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프랑스 혁명을 증명했으니 교육이 바꿔야 된다. 어떻게? 즐거움의 교육, 유희의 교육, 쉽이 유희 충동. 아주 멋진 이야기인데 저는 교육은 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지자체에서 초등학생들하고 서양 철학을 같이 보는 거예요. 중동구청에서 정년하고서 계속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초등학생들은 뭘 해요? 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도 할아버지 같지 않죠. 아직 뭐 아이들이 시집을 안 갔으니까 할아버지 소리는 아직 안 들었지만 나이 잡아서 벌써 할아버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내 친구니까요. 어떤 부분에서 나보다 걔네들이 더 똑똑해. 더 소중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한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 내 친구이자 나의 동료야. 고맙다. 같이 놀아요. 그래서 같이 토론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제가 뭘 갖고 하냐면 설교 토론 모형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토론한마다 중앙도서관 들어가서 홈페이지 모스트리라고 해서 제가 토론의 모형을 바꿨어요. SND 토론한마다 1년에 한 번씩 해요. 올해가 12일째인데 은퇴했을까 지금은 이제 치킨 교수는 안 하고 심사위원으로 가는데 토론이 너무 대립까지 생겼잖아요. 그거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주장 1팀, 주장 2팀으로 팀명을 바꿨어요. 이런 토론은 세계에 없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인문학을 좀 바꿔보고 시민교육과 교양교육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드리기로 하고요. 자, 저도 요 얘기를 제가 역사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1세의 핀거리에서 했던 연설을 스페인 부족한데 이것도 정말 엄청나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 여왕이 말이죠. 첫 문장에 내가 연약하고 힘없는 여자의 걸 갖다는 것은 알아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나는 왕의
나의 심장만 100% 가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심을 열어놓는 거예요. 여왕이 먼저 자신의 약점을 얘기합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N팀의 말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상대에게 나의 존재, 나에게 따라와라. 내 농구가 지금 너희가 나랑 붙어도 나랑 같이 싸워도 저 친구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자리잖아요. 그냥 걔란 말이 아니잖아요. 으쌰으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심 없이 그냥 N팀에만 그냥 들이대면 이건 허세가 나는 거예요. 또 N팀에만 없이 안심만 있으면 그냥 이거는 또 자기 비하가 되는 거예요. 허세와 자기 비하 속에서 어느 점을 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 상황을 바꿀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에토스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환대라고 하는 거. 그 에토스 하면 또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이야기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토스를 높이고 싶은데 그 우리가 이제 품격이라고 번역이 되잖아요. 품성이라고 번역되고 그걸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고민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가 이제 고민은 트리아스야. 아리스토텔레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부터 시작해서 에토스 세 가지가 있어. 하나가 프로나시스, 실천적 지혜를 가져야 돼 여자가. 그러면 에토스가 있어 보인단다. 뭐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아레테, 덕을 가져야 돼. 그것도 중요하죠. 세 번째 에우누이야, 청중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어야 돼. 선의를 갖고 있어야 돼. 너 이익을 위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를 청중이 알아야 돼. 그러면 자네의 에토스가 올라간다네.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이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만델라, 정말 멋진 분이죠. 27년 동안 자기를 옥죄서 근데 대통령이 취임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옥죄했던 그 교도관들 3명을 초대해요. 이건 뭐 형식적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분이 정말 진짜로 자기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새나라로 펼쳐지는 거기에 진정한 손님으로 만들어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설득해야 되고 내가 잘못됐어 지금 나 봐봐 이걸 변명하는 자리에 쓰는 그거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환대는 그런 것이다. 진짜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를 위해서 끌어안는 마음.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보면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손님으로 맞아. 그게 환대예요. 네. 소통의 소자고요. 비율 소자잖아요. 꽉 차 있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아요. 내려놔야 돼요. 성기 짜여 있어야지 바람이 통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 막혀 있어도 에어컨 때문에 괜찮지만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공명. 아까 얘기했던 게티스버그. 이때 링컨은 주연설자가 아니에요. 대통령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장 존경받는 연설가는 이 사람이에요. 에드워드 에버렛. 하버드 총장도 했고 최고의 인문학자야. 연설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2시간 넘게 했어요. 단어도 엄청 길게 했어요. 근데 링컨은 몇 분? 2분 좀 넘게 했어요. 단어 몇 개? 272개 단어. 이건 쉬어봤어요. 자, 근데 2시간 주연설자 얘기는 지금 우리 기억납니까? 안 나죠. 우리 그 유명한 뽕스코 7 years ago 발음이 좀 수상한데 87년 전 오늘 우리가 하면서 링컨이 연설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그 유명한 말이죠. people이라는 명사에다 전치사 3개를 가지고 by for. 저는 이 연설에 등장하는 이 문장이 지금까지 나온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서나 철학서나 정치학서보다 훌륭한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다라고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민주주의 정의가 저렇게 되는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거 너무나 어려운 주제예요. 우리가 어려운 게 사실 이 바이가 참 어려워요. 국민을 위한다는 지도자 많습니다. 지도자 많죠. 국민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통을 해야 돼. 같이 나눠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냥 뭐 내가 있으니까 너를 봐주는 그런 대화가 아닌 거예요. 내려놓고 상대가 주인이 되는 그런 대화를 해야 돼요. 이게 수사학에서 강조하는, 제가 강조하는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수사하고 하는 거 4분 남았군요. 조금 더 써도 되나요? 귀중한 시간을 제가 괜찮습니까? 예. 그럼 용기를 내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사학의 원리를 알면 조금 달리 보인다라고 조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일상의 눈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는 거가 많이 있잖아요. 회의할 때도 그렇고요. 회의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 회의는 어떻게 보면 옛날로 말하면 그건 싸움터예요.
카라고 말만 바뀐 거죠. 이거를 호메로스가 2700년 전에 얘기했어요.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필독서 중에 하나가 호메로스 일리아스잖아요. 아까 키켜도 필독서에 들어요. 백권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책들을 꼭 읽어야 돼. 전 세계 대학에서 꼭 읽어야 될 책. 첫 번째가 그리스 로마 신화 못지않게 나오는 게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잖아요.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남자들의 명예. 이때 남자는 뭐 지금은 인간이죠. 여성은 남자의 귀속됐습니다. 근데 이때에 그러니까 인간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싸움터, 또 하나가 회의식이에요. 회의장.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대 영웅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뭐야? 아가멤논 거기 나오면 보잖아요. 특히 그 말발센, 오디세우스, 네스토르 이런 사람들 보세요. 말 너무 잘해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장에서도 말을 잘해야 돼. 싸움만 잘하면 안 돼. 어떻게 우리 싸움할 수 없으니. 지금은 말로다가 회의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렇죠. 하다 보면 자기의 주장을 관찰하려고 해요. 상대를 내가 제가 내 의견을 관찰을 해야 돼요. 아마 지금 기업체의 전략 케이스는 다 그런 모습일 거예요. 당신 너무나 나이만 얘기 아니야? 목숨이 걸리고 돈이 걸렸는데 그렇게 돼? 저는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할 때 이전에는 저 사람이 틀리고 내게 맞아. 내가 이겨야 돼. 내 의견이 여기서 관철돼야 돼.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게 안 된다. 이게 지금 우리 둘 다가 방황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회의가 되겠어요. 토론할 때 학생들 보면은 논문을 딱 준비해요. 그래서 상대방 할 때 잘 안 듣고 자기만 하고 그건 토론이 아니죠. 제가 토론대 심사 현장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국가기관이라든가 대학에. 그런데 가서 보면은 찬성만 되니까 이 듣지를 않아요. 이게 듣고 자기가 들어도 똑같이 건성으로 들어. 토론명을 제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심사위원들한테 강조해서. 반론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점수 주지 마. 반론을 할 때 상대의 의견에 좋은 점들 쫙 정리해서 칭찬 좀 하고 그렇지만 당신이 보지 못한 건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최종 발언도 그러면서 뭐 그건 다 좋다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당신의 의견이 나에게 천하게 부딪혀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변증적으로 더 나은 의견이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그 의견을 이렇게 우리가 점수를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바꿔버렸어요. 이것도 제가 서울대 출판문화원상의 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좀 일이 많아서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서울대생은 어떻게 토론하는가 책을 지금 원고다 넘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의실에서도 그런 관계예요. 상대의 친구. 이 대화 중에서 많이 그 정적이 흐른다고 해서 보통 그 공간은 명을 들어가잖아요. 저도 그래요. 수다스럽고 우리 아내가 이제 그 공무 주둥이 좀 그만 이렇게 주둥이라는 표현 안 어울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거가 그러니까 친구의 공간이 이거 아닌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물론 필요할 때는 해야죠. 근데 필요하지 않은데도 막 끼어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것을 우리 따르게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마 말을 많이 하고 나누가 말을 적게 하고 친구를 많이 지켰는데 그때 친구한테 전화가 올 겁니다. 야 오늘 참 좋았다. 야 혼난 나서 진짜 말 많이 하고 가면 그 다음에 그런 적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듣기가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경청의 힘이 뭐라 식상한 얘기지만 제가 좋아하는 미샤엘의 모모라는 텍스트 우리 옛날에 베스트셀러였잖아요. 미용사에서 지금 번역되는데 그 모모 10살짜리 소녀가 아무것도 몰라요. 저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왜 좋아해? 능력이 수정한 게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가 와서 그냥 눈 크게 뜨고 긴장부터 보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어주지 못하고 막 가서 논리 들이대고 해서 아내가 지금도 저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반성하는데 40년이 됐으니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쫓겨나지 않고 사는 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저런 갑질 남편하고는 못 산다고 손댈지도 몰라요. 근데 옛날하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무슨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학생들 앞에서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책 읽고 와서 물어봐요. 이거 뭐야? 그 다음은 뭐야? 그래서 아주 좀 변했어요. 이거 좀 흑돌입니다. 어쨌든 그런 게 상당히 그 친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들의 질문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걸 제가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마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은 지금 품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품이라는 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고 이걸 제가 가지고 와서 품의 수사이라는 말을 논문으로 작성을 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갖고 제가 뭐 세계 수학사에 대해 가서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요. 2년에 한 번씩 유럽과 미대중에서 왔다 갔다 사는데 제가 계속 가는데 그때마다 다른 이론들을 발표했어요. 히틀러의 연설의 힘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걸 가지고 한번 소개해보고 싶은 말이 지금 막 들떠 있습니다. 갈등 앞에서는 안심, 관계 앞에서는 환대, 친목 앞에서는 공명을 누렸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른 질문 같지만요, 실은 한 사람에게서 나와. 이런 사람 안에 자기 안에 품이 있는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지금 말을 기술을 부린다고 할까요? 말의 어떤 원리를 생각하기 전에 나는 상대에게 안심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상대를 환대하고 있는 거야? 상대의 말에 공감할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디스하는 것 같은데 그 책을만 보면 헬라를 더 깊이 읽는, 제가 수백 번 읽었으니까 아직 그거는 못 찾았어요. 에토스파토스 로고스의 조건을 얘기했지만 그 조건이 성립되게 한 조건이 아니라 수단, 기술을 얘기했어요. 에토스파토스 로고스라고. 근데 그 기술이 성립되는 조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아테네는 그게 크게 없을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해서 이겼으면 되는 거지만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 조건이 왜 동방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에 연구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여전히 더 갑갑한 세상이 되고 더 고통의 세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혐오의 시대까지 되고 있으니 어찌 된 지경이냐. 우리들 뭐 했느냐. 기성세대 수사 연구한 사람으로서 반성을 많이 하면서 좀 뭔가 이것도 너가 그거 걱정 안 해도 돼. 할 사람 많아. 물론 훌륭한 사람 많이 있겠죠. 근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에고의 작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가 어떤 혜택받았던 그것들을 좀 거워해주고 싶은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총총하니까 책 읽으면 옛날보다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르고 하루도 10시간 이상씩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뭐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1시간만 씻고 15,000보에서 2만 보. 서울대 출근할 때도 계속 지하철 첫차 타고 관악산 올라가요. 이문학 넘어가면 40분 걸려요. 여기서 헬스하고 그러고 그걸 계속 20년 넘게 근력 운동을 하루도 안 걸려고 합니다. 오늘은 못했어요. 6시부터 몰려가서 분당 사는데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거, 이 수사하고 마지막으로 자, that's just one story 이런 말을 우리 많이 들어요. 야, 그거 빈말 아니야? 야, 내가 회의장에서 막 정치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뭐 화려한 수사만 있고 뭐 알맹이가 없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전 그 말 들을 때마다 많이 가슴이 아파요. 수사에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공자가 군사에 나갈 길에 선파하는 주역의 건계 문헌전에 보면 수사 입기성이 등장해요. 그때 수사가 처음 등장해요. 수사는 낚은 숫자예요. 말해봐 그래 낚는 거예요.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기 위험이에요. 근데 무슨 치자가 꾸미고 이런 거야? 아니에요. 이거는 일본에 들어왔던 1920년대 일본에서 들어왔던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지 했던 게 일본에 들어왔던 수사학의 줄어든 수사학 가지고 거기서 문체만 가지고 연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역사가, 대학의 역사가. 아니죠. 그거는 정말 수사학이 100만이면 1도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게 이 정의가 되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허한 말이 되는 건데 제가 아까 역설에서 얘기했죠. 그러니 기술이 너무 보이고 역설 두 번째에서는 질문하는데도 신문처럼 느끼고 논리 잘하라고 했지만 그게 증명하러 들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설에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해결해 보자라고 하면서 제가 요새 AI 도움을 많이 받아요. 기술이 좀 부족한 이것도 사실은 AI가 만들어줬어요. 제가 저랑 같이 대화하면서. 옛날에 조교가 했었고 같이 공부한 모임에서 했는데 거기보다 훨씬 나아요. 요새는요. 그 친구들 만나면 또 만나서 회의해야 되고 또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면서 풀어요. 그렇지만 지적은 제가 하죠. 이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건 요걸 넣어야 돼. 그리고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조교에서 지금은 동료에서 어쨌든 지도교수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이 못 보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완벽해요. 그렇지만 귀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귀해? 그게잖아요. 안심을 주는 사람이나 환대하는 사람, 공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AI는 그걸 흉내낼 수가 없죠. 낼 수는 있어요. 더 정교할 수도 있어요. 아마 NTMR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뭐 논리적으로 해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AI가 하는 것이지 그걸 갖고 내가 적용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의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거는 AI가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 부분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같이 협업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품을 제가 들고 나왔던 것이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기술이 아무리 좋고 완벽하게 만든 텍스트를 하더라도 그런 용기, 내가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용기를 그걸 또 그런 용기를 갖고 나한테 오는 그 사람을 맞이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말 품에서 그 답을 찾고 싶다. 그 품이 저는 우리 국어 선생님 보면 품이라는 말이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 개념이 있어요. 엄마의 품, 고향의 품이 있잖아요. 가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품다 이런 거예요. 품는 품, 감싸 안고 안는 거. 그 다음에 품앗이라는 것도 있어요. 둘의 영을. 한국의 품앗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적 원리가 작동 안 돼요. 우리가 보통 하면 내가 이만큼 일했으면 저 친구가 나한테 이만큼 줘야 돼. 등가성 원리가 작동하잖아요. 경제 원칙은. 한국의 품앗이는 그게 아니에요. 김씨네 저 집 지금 저 아들이 군대 갔는데 이번에 논일 좀 장마철에 좀 막아야 되는데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는데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고 나서 우리 다음에 가을에 추수하는데 내가 지난번에 물방울 도와줬을 때 당신 나와서 도와줘 이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너 주고 줘야 돼. 내가 밥 사주면 너 사사.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유치짬뽕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비등가성의 원리가 있고 그거 하나. 그러니까 저는 이 품을 잘 살리면 품의 수사,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지 못했던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의 기술만 갖고 안 되는 기술이 이전에 조건이 작동되게 하는 것이 한국의 품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품격 있고 싶고 품이 있고 싶어요. 근데 그 품위가 인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요. 매끄럽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부터. 뭐예요? 그거는 인정을 만들어 품격이 그냥 내가 품이 있어. 어디 나갈 때 옷을 보고 막 이렇게 보면 이거는 아닌 거죠. 물론 예의를 같이 해야죠. 하지만 거기서 드러나는 게 품위가 아니에요. 억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넘쳐서 흘러나야 돼. 이 세 가지 품이 살아서 켜켜이 쌓이면 그것이 실천으로 넘쳐날 때 그게 품격인 거예요. 그게 품이에요.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늘 저도 이제 오늘 만약에 강의를 듣고 나가서 내가 정말 품격이 있나, 품이 있나 거울을 쳐다보는 순간 저는 꽝인 거예요. 저 약간 나가는 방식이에요. 아직도 부족한 거죠. 아니야, 넘치는 거야. 넘치게 살았어? 너를 확신하면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루에도 그렇고 노자에도 그렇고 여러 얘기들 보면 다 이런 얘기잖아요. 추구하면 멀어져. 실천해야 돼. 그래야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품격은 억지로 쌓이는 게 아니라 이 품을 살면 그때 우리의 품이, 품격이 고약한다, 넘쳐난다, 향기가 난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있고 싶다. 그 사람 앞에서 말이 통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사학은 정의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기술이다. 설득이 필요한 순간에 설득의 수단을 발견하는 것 충분히 해두자라고 정의를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품을 살아내요. 그 품격이 말로 흘러넘치는 자리를 연관하는 겁니다. 어렵죠. 닿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학문이 수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